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터리 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은 반응성이 가장 강하면서 밀도는 제일 낮은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튬을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는 기본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입니다. 이 리튬 이온을 가득 품고 있는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평균 전압을,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 리튬 이온은 배터리가 충전될 때 양극재를 빠져나와 음극재로 이동하고 배터리가 방전될 때 음극재에서 다시 양극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동안에는 리튬 이온이 결정 구조를 벗어나고 완전히 방전되면 결정 구조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튬 인산철 LFP로 되어 있는 게 중국 쪽에서 밀고 있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니켈, 망가니즈, 코발트, 이 NMC 혹은 NCM이라고 그러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하자면은 이 LFP 방식은 높은 전압을 내지 못하지만은 비교적 저렴하고 폭발과 화재의 위험이 적다. 반면에 이 NMC는 니켈의 양을 늘리고 코발트의 양을 줄여서 에너지 밀도는 높이면서 가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개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측면에서 LFP보다는 비쌉니다. 하지만은 성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방식은 니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안정성이 낮아서 보통 소형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산화물, LCO라고 그러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에너지 밀도가 비교적 낮아서 스마트폰 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들에 전부 다 이제 리튬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은 모든 양극재에 들어가고 심지어 음극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MC 양극재,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2, 3년간 승리를 거두는 듯 했지만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 등이 관련 연구를 주도한 결과 LFP 양극재 또한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래서 이 비아디가 LFP 양극재에 감상적인 애착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더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이어서 힘을 싣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자료를 많이 이제 인용을 할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산화 리튬이 있고 탄산 리튬이 있고 이 수산화 리튬은 지금 말씀드린 이 NMC나 이러한 삼원계 양극재 쪽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리튬 중에서 탄산 리튬은 LFP 양극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광산에서 채굴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호주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남미 쪽에서 많이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염호, 소금 호수 같은 데서 이제 물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얻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퇴적층에서 이 리튬을 채굴을 할 때 이때는 보통 한 1%에서 2% 정도 광석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석을 가공한 다음에 리튬을 농축한 형태인 정광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산화 리튬을 6% 정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리튬이 5g 정도 들어가고 전기자동차에는 30kg에서 50kg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남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이제 염호에서 얻는 방식. 이 염수에서 탄산 리튬 100kg을 얻으려면 약 1만 5,000kg의 염수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을 함유한 염수를 태양열로 증발시켜서 농축을 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염화 리튬이 생기는데 여기에 소다회를 섞으면 탄산 리튬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석회를 더하면
수산화 리튬을 얻을 수가 있다. 리튬이 녹아있는 염수를 건조하거나 리튬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 수산화 리튬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니켈과 합성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 최근 하이니켈의 인기가 높아지며 수산화 리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리튬의 약 이제 87% 정도가 이 염호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암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이 이제 많이 채굴할 수 있는 데에서 배터리 산업까지 뭐 가공시설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리튬을 제대로 이 채굴을 하고 가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배터리 등급 리튬 화합물의 순도는 99.5%지만 업계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러한 순도가 아니라 이 불순물의 수준을 미세 조정하는 그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0.5%를 100만 분율로 계산하면 5000 ppm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이 리튬의 이 최종 소비자인 양극재 생산업체는 배송된 리튬의 칼슘과 황산염의 농도가 각각 100 ppm, 200 ppm 이상이면 또는 철이 5 ppm 이상이면 제품을 인도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5 ppm은 극도로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1리터의 물에 찻숟가락 하나만큼의 액체를 섞고 다시 1000배로 희석한 것과 같다. 그래서 엄격한 품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튬 매장량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왼쪽에는 이제 환경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국가별 리튬 매장량을 보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등 이 남미 쪽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호주는 7.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시 이제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시면은 이 부존량과 매장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다르죠. 매장량으로 보면 칠레, 호주 등이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근데 부존량으로 봤을 때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매장량은 현재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생산 가능한 원자재의 중량이라고 하고요. 이제 부존량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매장되어 있는 존재하는 총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장량이 중요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가능성까지 봤을 때는 부존량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리튬을 얻는 데 있어서 많은 환경 문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염원에서 리튬 1톤을 생산하려면 약 2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염수를 증발시키는 연못 주위에 펌프장이 흩어져 있죠. 염원과 연못을 잇는 호수의 길이만 몇 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래서 염수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을 종종 수채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튬은 결국 염수나 경암 퇴적층에서 채굴이 되는데 염수에서 리튬을 얻는 방식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해 염수를 증발시켜 리튬을 농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도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거죠. 염원에서 염수를 추출하는 작업이 근처 주민들이 이용해온 수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다. 그러니까 연관성은 없고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리튬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염수를 증발시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담수가 그쪽으로 또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민들에게 담수가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연관성을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다. 경암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일은 해악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제 광산에서 채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열을 과하고 냉각을 과하고 독성이 강한 황산과 섞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가열, 재가열, 건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집중적으로 배출이 되고 침출, 부유, 세척 단계에서 깨끗한 물이 사용됩니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이때 들어가는 물이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물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리튬을 우리가 이제 채굴을 하고 계속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걸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것, 이제 흔히 말하는 도시광산 사업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해지겠죠. 리튬은 이론적으로 무한정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이므로 납이 걸어온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 과거에 납은 주로 광산에서 캐냈지만 지금은 시장 수요 대부분을 재활용으로 채운다. 리튬 1톤을 얻으려면 스포듐린 250톤이나 염수 750톤을 가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산에서 채굴할 때 이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이 휘석 이거를 이제 스포듐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250톤, 염수 750톤을 가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잔여물이 발생하고 이 또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28톤만 있어도 리튬 1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놀라운 효율을 보여준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업화해서 효율을 높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제 이 책의 백미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한 이제 기초적인 지식들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 배터리 산업이나 리튬을 가공하는 산업들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국가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좀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것만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중국식 자본주의의 전형이라 할 만한 경로를 따라왔다. 공산당이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한다. 지식 이전이 필요하다면 강제성과 인센티브를 섞은 법률을 마련한다.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면 보조금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 정부의 이점은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장기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의 상장 기업으로서는 이제 수익성에 맞추는 게 더없이 건전한 판단이지만 이 전략적 관점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행동에 나서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알루미늄 가격이나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갑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가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죠.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국의 공급망 독립 그리고 중국 자동차 산업을 위한 핵심 자원의 비용 절감이었기 때문이다. 주주 가치의 최대화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시장을 다 먹을 때까지 돈을 퍼부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대단히 산업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 경제발전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은 자연스레 과잉설비와 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지고 종종 상품 품질 저하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기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타임스 기사인데요. 3년 뒤 중국 배터리 생산량 수요의 3배, 전기차 치킨 게임 전운이 감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테슬라의 인기 전기자동차인 모델 3는 50kWh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GWh 생산량을 확보하는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을 풀 가동을 했을 때 64만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올해는 500GWh였다고 합니다. 이게 2025년에 3000GWh로 6배 증가를 하게 되고요. 2025년 중국 내수용 배터리 수요는 1000GWh인데 3배 이상 생산량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이 출혈 경쟁을 시작해도 성능, 주행거리와 성능 측면에서 우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LFP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0km를 넘어서기 어렵고 가격 자체도 경쟁력이 과거만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제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님은 중국은 LFP의 원통형 배터리 위주고
국내는 하이니켈 NCM의 각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경쟁군이 다르다. 설사 중국이 가격 출혈을 감내해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해도 배터리는 결국 품질이 제일 중요한데 품질 측면에서 국내 3사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업체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치킨 게임은 머지않은 것이다. 미국 완성차 업체와 국내 배터리 3사가 합작을 하고 있지만 합작은 항상 한시적인 것으로 합작 투자 자체가 미국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발판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중국의 LFP가 가격을 무기로 해서 많이 밀고 들어오고 있고, 이제 지난 이제 몇 년간 이 성능을 앞세워서 잘 나가던 이제 한국의 NCM 혹은 NMC 방식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전쟁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책은 좀 간단하게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무역협회의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이라는 리포트,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